한국근대문학관장 김락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하는 저희 집담회 행사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천문화재단이 3월 1일자로 그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저도 3월 1일자로 이제 문학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채 이제 한 달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니까 좀 뭔가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올해 들어 두 번째 집담회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2월 말에 진행을 했고 오늘은 이제 인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문인단체인 인천문인협회와 함께 이 내용을 구성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따가 인사 말씀을 따로 하시겠지만 인천문인협회 정경회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작년에 신간을 내주신 류인채 선생님, 조경숙 선생님, 구자인의 선생님 세 분께도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존재 이유인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진행을 소설가 이모견 선생님께서 맡아주셨는데 이제 진행하는 앞으로의 계속 이 행사 전체는 이모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한국근대문학관이 주로 이제 전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활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이어가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 이모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주최하는 24년도 두 번째 책담회 그녀가 환절기를 건너는 법의 사회를 맡은 이모견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오늘은 유인채 시인과 조경숙 시인 그리고 구자인의 소설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지난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집과 소설집을 발간하신 분들이고요. 시집 흙두rum이 날다 그리고 조경숙 시인의 달리는 말 그다음에 구자인의 님의 돌을 깨우다 이 작품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또 작가는 오늘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건지 조근조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마음속엔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깥 날씨는 아직 춥죠. 섣불리 벗었다가는 몸에 바람이 드는 계절 환절기입니다. 유인채 시인의 시집에 들어있는 환절기를 건너는 법을 활용해서 이 세 분 작가가 오늘의 제목을 뽑으셨대요. 그녀가 환절기를 건너는 법. 오늘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환절기를 건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부디 이 시간이 환절기를 이길 수 있는 고함량의 비타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선 섬세한 눈길로 인천문협을 구석구석 살피며 회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우리 인천문인협회 정경혜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인협회장 정경혜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책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인천문화재단 김명덕 대표님, 또 김낙기 한국근대문학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실무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낙기 관장님께서는 인천문인협회 회원들이 이렇게 자리도 참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감사를 하셨지만 저는 정말 인천문화재단하고 근대문학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문인들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환경에서 선택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이렇게 꿋꿋하게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고 정진하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우리 인천문인협회 소속 회원 세 분이 유인채 시인님, 조경숙 시인님, 또 구자인의 소설가 선생님이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신데요. 오늘 이 세 분으로 인해서 아주 유익한 책담회가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시를 쓰는 한 사람으로서 글 쓰는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참 감사한데 여기 계신 작가 선생님들도 참 그런 생각,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글로써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택받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작가들에게 도전 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좋은 아주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세 분 작가의 작품 세계가 여기 참석한 모든 분에게 좋은 영향을 드리는 좋은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문화재단 또 우리 김낙기 관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가 지속돼서 우리 이렇게 인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 인천 문학이 발전하리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격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인사를 듣는 시간인데요. 제가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작가들이 책을 내놓고 나면 아프잖아요. 몸, 마음,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리가 그것을 좀 빨리 극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아까 저희 점심 먹었는데 관장님한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없애지 말고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저는 빨리 작년에 책을 내놓으시고 아직도 사실 책 내놓고 나면 손 안 잡히고 그럴 시기인데 우리 선생님들 빨리 힘내시라는 자리도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같이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등단 순으로 제가 세 분 선생님의 프로필을 소개하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인채 선생님부터 소개할게요. 유인채 선생님은 시인이시죠. 1998년 문학예술로 등단한 후 시집 나는 가시연꽃이 그립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이후 공부에 집중하시면서 2012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2014년에 돌의 날개 등 5편으로 문학 청춘 신인상을 받으며 재등단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집인 소리의 거처로 인천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시 돋보기로 국민일보 신춘문예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나는 가시연꽃이 그립다, 소리의 거처, 거북이의 처세술, 계절의 끝에 선 피에타, 그리고 이제 23년에 흙두름이 날다를 발간하셨고요. 시문학연구소인 정지용과 백석의 시적 언수를 2023년에 같이 발간하셨네요. 작년에 아주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셨습니다. 우리 흙두릅이 날다의 저자 유인채 선생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꽃피는 봄날 날씨까지 받쳐줘서 너무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근대문학관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인천문협 전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김윤식 전 회장님, 또 김사연 회장님, 문강영 회장님, 또 우리 태동철 옹진문화원 원장님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어르신들과 또 이렇게 우리 회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와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아까 우리 김낙기 관장님께서 존재의 이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는 글을 써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참 외로워요. 글을 열심히 써서 책을 내놓고 나도 누가 읽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책을 써놓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독하지 않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우리가 책담회를 재밌게 하면서 이것이 이어져서 씨앗이 돼서 모든 작가들이 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앉은 순서대로 할까요? 다음 조경숙 시인 차례인데요. 2013년 시와 정신 신인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시집 절벽의 귀, 눈의 작심, 그리고 오늘 책담화 텍스트가 된 달리는 말까지 3권의 시집을 발간하며 부지런히 시를 찾고 있는 시인입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박수만 치고 고개만 끄덕이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좋은 날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요. 난 모르는 얼굴도 계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크게 뭐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수다일 텐데요. 그냥 오늘 수다를 떨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자인의 소설가입니다. 구자인 2008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나오셨고요. 산문집 낯선 것에 능숙해지기와 개인 소설집 은합을 열다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정원과 인천 소설을 낳다에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를 깨우다를 발간하셨습니다. 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구자인혜입니다. 이렇게 빛나고 화려한 주말에 3월의 마지막 주말에 저희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학의 길은 참 끝도 없지만 따뜻하기도 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2번째 소설집이지만 7년 만에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대문학관에 이렇게 근사한 자리에서 책담회도 갔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쪼록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떨긴 해요. 앞에 앉아서 많이 격려해 주시. 세 분의 인사도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질문지에 제가 먼저 보내드렸었거든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집 3권이 다 공교롭게도 전원 생활을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3분이 다 도시 배경이 아닌 그런 곳에서 사시고 또 글도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도시를 고향의 정이나 농촌 생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배경이 된 장소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자인의 선생님의 박씨의 돌이나 덕경원의 봄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고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네, 저희 소설집 처음과 2번째 실린 그 박씨의 돌과 덕경원의 봄은 이제 그 장소적인 배경은 계양산 뒷자락에 농사짓는 그 농원이었어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이제 격리되고 그럴 때 설상가상으로 허리 디스크도 앓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픔을 참기 위해서 뭔가 몰두하고 그 시간을 보낼 소일거리를 절실한 시기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곳에 묻혀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기 그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그쪽에다가 목장을 하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자리 잡은 곳에 이렇게 매일 가다 보니까 빈 곳이 이제 눈에 띄었고 거기다가 저도 아버님처럼 작은 농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된 감자 농사 뭐 배추 농사 이런 거였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험도 없었지만 그 경험을 또 공유하려는 이웃도 생겼고 같이 함께하는 이웃이 많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그 이웃들 간에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뭐 어떤 무엇을 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설 쓰기여서 이 사람들을 소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소설적으로 이야기를 엮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궁금했었고 덕경원이라고 했거든요. 덕경원의 유래도 궁금한데. 네, 덕경원은 이제 저희 이제 남편과 저의 이름을 한자씩 해서 덕경원이라고 지었는데 또 짓고 보니까 아주 경사스럽고 덕이 많이 쌓이는 동네가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아주 좋은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정말 크고 좋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례에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숙 시인의 작품 빗물소리에서 들깨 모종하는 장소, 또 도랑가 실ong, 그 다음에 어진이가 새끼를 낳는 곳,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식구들도 모두 한 식구가 되는 곳 맞죠? 네. 네, 어디일까요? 제가 한 5년 전에 저도 코로나가 되기 전에 그 갑자기 당이 한 500, 6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삶을 계속 이렇게 바쁘게 쫓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던 차에 그 하동에 지인이 있는데 그분이 산티아고를 40일간 그 순례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제가 딱 지금 이맘때예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쑥이 올라오고 할 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면서 아침이면 쑥 한 줌씩 뜯어다가 쑥국도 끓여 먹고 또 쑥 부침개도 해 먹고 버무리도 해 먹고 하면서 40일을 살고 이제 비워줄 때가 됐는데 정말 도시로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기 싫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상의 끝에 이제 집을 하나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 사던가 어떤가 해서 생활해보자 하고 여행을 하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노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노란 마을이 지금 이제 그 구례의 산수유 마을이라고 하는 그 산동면인데요.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지리산 둘레길 5코스 그 현천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 70년 된 기와집이 어깨가 잔뜩 기울어져 가지고 옆에는 폐가고 뒤에는 또 빈집이고 그 뒤에도 또 폐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마을이 음진마을과 양진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간 곳은 음진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침침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그 집을 그 수리를 하면서 대문을 노랗게 칠해서 노란 대문집이라고 이름도 짓고 그리고 이제 또랑가 실ong이라는 이제 오코를 하나 만들면서 집 옆에 또랑이 졸졸 흐르길래 이제 또랑 그리고 한문으로 집가자를 써가지고 또랑가 그리고 실ong이라는 거는 옛날에 보면 그 뭐 아버지의 그 여행 모자도 올려놓고 또
꿀단지도 올려놓고 하길래 뭔가 올려놓는 그 의미에서 저를 좀 올려놔 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해서 또랑가 실ong이라는 옥구를 지어놓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앞에다가는 들깨 모종도 좀 심었고 또 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도 한 마리 그 이웃에서 또 줘서 키웠는데 그게 또 어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함께 하다가 또 운명을 달리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곳이 이제 그 지금의 그 달리는 말을 출산하게 된 그 집이죠. 그래서 지금 한창 노란 그 산수유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마을입니다. 네. 시집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동네에 전경이 참 눈에 그려지듯이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우리 유인채 선생님을 만나려면 이곳에 가야 한대요. 주말에는 여기 안 계신데요. 그래서 어딘지 시집 흙두루미 날다의 작품 거기에 암만 뭐 이렇게 말하고 장평멜론 맹문동 이런데 아주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오라고 그러신 곳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놀러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출신입니다. 네, 거기는 칠갑산, 우리 칠갑산 노래 아시죠? 콩밤매는 안항내가 있는 칠갑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 저는 어릴 때 세상은 다 어디든지 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청정 지역인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남인천 여중으로 전학을 와서 지금까지 쭉 인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인천에서 인천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인천 사랑이 지극했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산 거보다 2배 반 이상을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생활이 변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코로나 블루가 왔어요. 좀 우울하고 그러고 또 남편이 공직에서 정년퇴직을 해서 우리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저도 이제 대학 강의를 많이 내려놓게 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다가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이 마침 비어 있었는데 형제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리를 시작해서 들어간 지 1년 반쯤 됐는데 그럴 때 고향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암만이라는 말을 잘 쓰는 친구는 우리 동네의 이장이 됐더라고요. 이장 댁이면 대통령 댁이에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편안하게 그 이장이 뭐든지 다 일사천리로 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나 이제 고향에서 살까 봐 그러면 암만 나 뭐 할 거 말하면 암만 이래요. 암만은 그려 수긍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만 하는 게 너무 기회쟁쟁해서 시로 남긴 게 암만이라는 시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했는데 또 까치네라는 그런 그 맑은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 집 앞으로도 냇가가 흐르고 또 근처에 그 백마강도 있고 부여가 15분 거리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맹문동을 그 맹문동의 주인공은 제가 이제 시골 교회를 가니까 주말에 가니까 저는 어제 남편을 미리 보냈어요. 저는 이따가요. 이거 끝나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 주말에는 거기 안 가면 좀 있으셔서 안 돼요.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기로 나가는데 시골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랑 동갑인데 제가 인천에 사느라고 잊었던 사투리를 그분이 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동갑이니까 말도 잘 같이 하고 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고 막 듣느라고 저는 귀를 반짝 세우고 그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저한테는 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그대로 행동한 거 그대로 쓴 게 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맹문동인데 여기는 부여 그 요즘에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에서 박시우가 나오죠. 박시우네 옆 동네예요. 저희 집에서 박시우네 가려면 7분 거리. 나중에 거기다 한번 놀러 가시죠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모두 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인천의 덕경은
그다음에 전라도 구례의 또랑가 시렁, 그다음에 선생님네 문정헌의 유래는 뭐예요? 제가 이제 당호를 뭐라고 칠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럴 문자에 뜰 정자에 집헌자가 그게 제일 좋았는데 쭉 찾아보니까 두 곳이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문태준 시인도 당호가 문정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 마을이 중출이 느락골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 느락골 문정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뜰이 있고 뭐 그런 곳이죠. 네. 네, 아주 세 분이 복도 많으세요. 이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전부 다 헌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네, 글의 뜰악에서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 아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물어보고 싶은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우리 우선 이쯤에서 유인채 시인의 작품 중에 흙두루미 날다를 손영 시인님께 낭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인채 시인님과는 한 10여 년 전에 글을 쓰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선생님 시는 너무 공감도 많이 주고 아름다운 시라서 제가 선생님 시를 기다리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나온 이 흙두루미 날다 시집은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전원생활에서 마주한 풀, 꽃, 나무 그리고 새들까지 그 기발한 발견과 상상력으로 쓴 시들이 있어 그 어느 시집보다도 더 편안하게 읽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낭독할 흙두루미 날다 이 시는 선생님의 그 시집 표제 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진술과 묘사를 멋지게 했을까 읽을수록 아주 감동이 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흙두루미 날다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흙두루미 날다 유인채. 순천 많은 철새 도래지인데 새들이 보이지 않는다. 갈대들만 가볍게 몸 비비며 서 있다. 고요한 둘레길을 걷다가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서쪽 하늘로 기우는 해가 마침표를 붉게 찍는다. 순간 푸르륵 푸르륵 여기저기서 새들 한꺼번에 기치는 소리 들린다. 누가 무슨 신호를 보냈는지 갈대밭에서 숨고르던 수천 마리의 흙두루미 떼가 오후 5시를 끌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발목이 간지러운 갈대들이 입을 뾰족이 세우고 휘청거린다. 저 새들 어느 행성에서 날아온 누구일까? 오래 봉했던 입이 한꺼번에 열린 듯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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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의 합창이 웅장하다. 새까맣게 하늘을 덮은 군무가 시작된다. 제3의 치안 노을이 서천의 전묘화를 그린다. 새들은 해 지는 쪽으로 날다가 돌아서 길게 원형을 만들다가 화르르 건너편 논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른다. 머리 위에서 회오리가 인다. 이곳의 저녁은 새떼에 포위되었다. 갈대들은 방죽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새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지우고 서서히 하루를 지운다. 길이 없어진 길 위에서 나는 넋놓고 그들을 바라본다.
저 새들 지금 저 붉은 눈동자로 무엇을 주시하고 있는지 긴 다리를 뻗어 이 저녁을 떠매고 어디론가 날아갈 태세다. 뚜루루 뚜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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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더 멀리 날아가 까마득한 점이 되는 새들 목을 길게 빼고 커다란 날개를 휘저어 저무는 하늘 끝까지 날아갈 듯하다. 문득 겨드랑이가 간지럽다. 네. 와, 낭송이 멋있었습니다. 정말 순천만의 새떼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전경이었는데요. 이번 이제 세 분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조경숙 시인의 어머니가 참 예쁘신 것 같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쁘세요? 딸 보면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기 시 발치에서 장순희 씨가 어머니 맞으세요? 네. 한번 이 속에 들어있는 인물들 제가 몇몇 궁금해져가지고 네. 고사리 속의 상이랑 네. 네, 그런 인물들이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발치에서는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가신 지가 지금 5년째가 됐어요. 제가 그 구례로 갈 무렵에 엄마도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제가 사실은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을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집에는 뭐 여전히 한 번도 가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발치에서의 그 시를 쓸 무렵에 엄마 면회를 갔는데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 봤을 때 뭐 저랑 다르지 않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이쁜 거는 저보다 엄마가 이쁘시긴 하고요. 엄마는 그냥 항상 여자를 포기를 못 하셨던 분 같아요. 그냥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단장 먼저 하시고, 다른 엄마들은 밥 먼저 해주실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 엄마는 안 그러셨어요. 몸단장 먼저 하고 그냥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자식을 뭐 진자리에는 자식을 안 눕히고 엄마가 누우실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진 않았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가 좋은 거 있으면 취하시고 그냥 그게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서운하지 않았고 그냥 지금 성장한 이제 지금 나이 들어서는 그게 더더욱 엄마에 대한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성장해서 결혼해서도 저는 엄마가 그냥 그렇게 여자로 사신 게 너무 좋고 저하고 대화가 참 통했어요. 그래서 그냥 희생하는 엄마보다는 그냥 여자인 엄마가 좋았고 또 가꾸는 엄마가 좋았고, 저는 뭐 엄마에 비하면 진짜 그 너무 가꾸는 것도 할 줄 모르고 또 엄마의 노력에 비하면 뭘 노력해 본 적도 없고 다급하게 뭘 서둘러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는 목적지는 보면 엄마가 요양원에 그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 자리에서 생활하시는 거 보면 엄마의 목적지나 나의 목적지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안 살 것 같고 엄마하고는 다르게 또 살 것 같기도 하고, 엄마에게는 그냥 엄마는 그냥 예쁜 존재,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남는 것 같고요. 또 시 속에 이제 그 상희가 나오는데요. 상희는 정말 저의 살 같은 존재예요. 엄마는 그냥 엄마이지만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상희는 내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정말 무슨 식물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고가 나갖고 내 자식을 키울 수 없을 때 아, 내가 내 자식을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했을 때 그냥 쟤 그냥 상의가 있지 그것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고 그냥 안심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제 구례에 제가 집을 사놓은 곳에 옆에 땅이 한 130평이 있었는데 타인이 그 땅을 사서 시골 땅은 좀 물려 있어요, 서로가. 근데 그 물려 있는 땅 때문에 저희 집 앞으로 그 집이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껄끄러운 땅이었죠. 근데 어느 날 상희가 저희 집에 놀러를 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럼 그 땅 사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사면서 그 땅 네 이름으로 하자. 계약하고 그냥 그렇게 해. 내 이름이나 네 이름이나 뭐 어때. 그러니까 그런 존재. 저 역시도 그 친구가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내 전 재산을 줘서라도 살릴 것 같은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 살았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만 있으면 잘 살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희끗하게 그냥 염색도 안 하고 늙어가는 모습도 참 이뻐 보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상으로 진짜 제가 힘들 때 우울할 때 그 상의야 하고 물으면 왜 하는 그 모습도 그려지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 복이 이렇게 많대요. 정말 아니 제가 고사리를 읽으면서 그 상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이는데 이 정도까지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상이 어디 보자. 고사리가 긴가요? 네, 56쪽인데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고사리를 말려서 보내주는 그 친구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조경숙 씨 이거 편애 아닌데 그 먹초도 궁금했거든요. 엄마 좋아했던 먹초. 저는 그분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못하시는 벙어리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소장수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소를 그 사가지고 오시기 전에 해장국집에 들렸는데 옆에서 그 먹고 싶어하는 떡고머리 총각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그릇 사줬는데 소를 몰고 오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떡고머리 총각이. 그래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래서 집까지 이제 그 소를 같이 몰고 와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먹초라고 불렀어요. 어린 저도 먹초라고 불렀고 할아버지도 그냥 먹초하고 불렀고 동네 사람도 먹초라고 했고 근데 밥 먹을 때는 항상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하고 겸상하지 않는데 그 먹초하고는 그 겸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밥을 이렇게 밥그릇에 밥을 항상 그 퍼가지고 먹초 밥그릇에 수북하게 그 봉두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꼭 먹게 하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저희들을 이렇게 업어주고 무등 태워주고 그래서 저는 그 최초의 제 어린 기억이 먹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는 계속 출타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냥 먹초는 저희들하고 놀고 또 어디 산에 가면 꽃을 꺾어다가 어디 장독대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엄마도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 꽂아 놓고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근데 아무 그게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해서 흘러 들어온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그 먹초도 사라지고 할아버지도 이제 제 가슴 속에서 멀어지고 그랬던 사람이죠. 참 애잔하게 저도 그림이 아직까지도 그려지고 그분이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좀 가끔씩 나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작품의 소재가 될 만한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구자인의 소설가의 박씨의 돌에 등장하는 그 박씨도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농사에 아주 진심이고 땅에도 진심인 사람.
이 박 씨에 대해서도 한번 자인의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래서 박 씨는 어떻게 됐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가장 치구됐었고 그래서 실감이 또 가장 많이 나고 그런 소설이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제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곳에 이제 오셨던 분인데 제가 문외한이잖아요. 사실은 농사를 뭐 좋아만 했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 농사에도 참 여러 가지 씨앗을 뭐 몇 센치에 놓아야 되고 또 얕게 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게 뭐 몇 걸음 떨어져서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세 개 정도 딱 심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모델로 하나 했고 또 예전에 들었던 전직 경찰관이 옛날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메모해 놨다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그냥 섞어서 한 인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 씨 성실하고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더 소설적으로 이렇게 실감이 나고 살아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왕버드 나무에 등장하는 달목 할아버지 있잖아요. 달목 아버지. 네. 그분은 어떤가요? 달목 할아버지는 이제 제가 또 이제 어느 젊었을 때인데 을지로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근데 을지로에 이렇게 상가들이 많은데 아주 오래된 전화기가 이제 그게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돌리는 아주 초창기의 전화기를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이런 전화기를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구나 이제 그러고 또 이복 형제의 이야기는 또 우리 주변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또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이 달목 분이란 분도 사실은 살아계신 분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으로 이제 세워봤습니다. 네, 제가 저하고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저는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진짜 많은 인물이 들어있는 분이 유인채 선생님, 네, 시집 거기에 있는 뭐 서승옥 장로님 또 멜로만 안고 딸 생각하는 그런 주인공 이장님 너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수공을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면사무소 바로 앞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데 거기서 식당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수리하려면 어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친구네 집이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맛있는 거 거기 가면 있고 거기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서 수리를 몇 달 동안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멜론을 기르니까 멜론 농장도 가보게 되고 근데 멜론이 제가 봤던 멜론하고 다른 멜론이더라고요. 그동안 어릴 때는 없었는데 요즘엔 그게 장평의 특산물인데 많이 생산이 안 돼서 굉장히 값이 비싸대요. 예. 그래서 그 멜론이 호박처럼 노란 멜론인데 물렁물렁하지가 않고 단단하면서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어떻게 길러서 최고급 상품을 만드는지를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장평 멜론은 바로 그거예요. 사투리로. 그 친구가 하는 사투리를 그대로 쓴 거죠. 근데 그 멜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게 맨 처음에 멜론을 기르다 본게 인생을 알 수 있어야 하면서 이제 충청도 사투리 쭉 하다가 근데 이 멜론 쳐다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딸이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 구정 무렵에 결혼식 날짜를 봄에 잡아놓고 구정 때 그 애인하고 둘이 캠핑을 갔는데 추우니까 아마 텐트 안에서 그 난로를 폈는데 질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정 때만 되면 이 친구가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힘들어서 그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데 굉장히 명랑하고 아주 그냥 농담도 잘하고 씩씩한 친구인데 그 얘기 하려면 벌써 이게 너무 아픈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멜론이
꽃이 노랗게 피면은 딸이 보고 웃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멜론 농장에 들어가서 딸을 보는 것처럼 멜론이 둥그랗게 크면은 그걸 쓰다듬으면서 딸이려니 하고 기르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나 시적인 게 그 네트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네트가 없는 거래요. 근데 이게 찢어지고 붙고 갈라지고 붙고 이런데네요. 그러면서 예쁜 네트 모양이 나온대요. 그거 상처가 참 예술이자녀라고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딱 무너졌어요. 이 친구의 상처, 이 멜론의 상처가 진짜 예술이구나. 예술로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시로 썼는데 친구가 마지막에 어이 내 불알 친구야 이렇게 어릴 때 개구리 같이 자꾸 딱지 치고 꽃 꺾으러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시방 정말로 고향의 말뚝박으로 옮겨 이렇게 막 물으면서 달달하고 혓바닥 살살 녹는 이 장편 멜론 한번 먹어볼 텨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썼는데 시가 됐습니다. 네, 그랬고 이 친구 시가 3편이 나왔는데 이통영땡 면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문시인데 그 친구네 집 식당에 계속 가 있으니까 보게 되잖아요. 부인도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인데 동네 고양이들 다 먹여 살려요. 저도 이제 길냥이 먹여 살리지만 거기는 막 더 해요. 근데 이 친구네처럼 그렇게 동네 일도 앞장서고 식당 일도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집을 수리할 때 제가 인천에 있으면 친구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이 장은 이통령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때 한참 영부인 옷 때문에 막 시끄러울 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슬쩍 숨어놓고 쓴 시가 그 시고요. 맹문동의 그 서순옥 장로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말하는 게 굉장히 사투리가 너무 정겨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산문시 중에 펜스를 뛰어넘는이라는 거에 목사님이 직접 사투리 말씀하시는 것도 그냥 쓴 게 있는데 이게 인천에 있으니까 갑자기 추워지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장한테 부탁할까 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무 날씨가 춥다. 영하 8도다. 어떡할래? 수도 얼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다 잠가놓고 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펜스를 뛰어넘고 들어가셔서 또 현관 번호표 알려드렸더니 가셔서 물을 다 틀어놓고 단도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얼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 정겨움들이 다 이제 사투리를 충청도 사투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노랑통 메세는 제가 이 시집에서 참 재밌다고 느끼는 시집인데 그 이제 마당에 꽃밭을 갖고 놓고 그 보는 맛이 참 기쁘잖아요. 그냥 보고 있는데 이 새가 바로 뒤가 산과 붙어 있거든요. 어떤 새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지지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나절 내내 그 다음 날도 3일 연장. 그래서 저 지지배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지지배라고 그래? 넌 누구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깔깔대고 웃다가 가만히 저녁 때 생각하니까 이 지지배라고 말하는 게 홍란인데 어릴 때 내 친구 홍란이가 그랬거든요. 야 이 지지배야 그러고 깔깔대고 야 이년아 그러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는 이 지지배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랑은 홀치기 혹시 아세요? 충청도에서 그 아랫역에서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서는 70년대 후반에 홀치기라는 부업이 있었어요. 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바늘로 해서 실로 어떤 무늬를 올가매면 그거를 갖다 염색을 하면 올가맨 데는 물이 안 들잖아요. 그게 이제 기모노 만들고 하는 일본에 수출하는 건데 짭짤하니 부업으로 좋았어요. 근데 애들이니까 손이 빠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랑 중학교 1, 2학년 때 이 친구랑 맨날 만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돈벌이가 되니까. 그 장날 가면 그거 갖고 가면은 또 맛있는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돈은 욕심이 없지만 놀이로 둘이 앉아서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깔깔대고 수다 떨고 막 이 지지배 해가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쓴 게 노랑턱 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집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로나 블루 때 제가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이 산천이 아름다워서만 고향이 아니라 그 정겨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환절기죠. 코로나라는 정신적 환절기를 이겨나가는 과정을 담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 작품들을 읽다 보면 제가 인물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역시 살아있는 인물들이라 작품집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환절기에 대한 그것도 저는 아까 그냥 요 시기만 생각해서 참 이름을 잘 지었네 그랬더니 또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어떤 또 하나의 다리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한 2시 51분인데 어떻게 우리 먼저 발치 해설을 한번 고경옥 시인의 낭송으로 듣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경옥 시인님. 네.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조경숙 씨는 저랑 같이 골퍼문학에서 시를 쓰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는 같이 이집트 여행을 열흘 하면서 같이 잤습니다. 룸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에도 말 달린다 시집 뒤에 작가에 대한 단상을 이렇게 몇 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조경숙 시인은 봄이다. 그녀의 몽글몽글한 미소가 봄이고 그녀의 자분자분한 목소리가 봄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봄이네요. 네. 그리고 발치에서는 좀 낭송을 해주십사 하고 했기에 봤더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발치에서 조경숙. 잠들기 전 꿈을 꾼다.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자동차 바퀴에 묻어가면 민들레 홀씨처럼 멀리 날아가면 위저 바이러스에 걸린 토마토처럼 뭉개지면 내가 별개일 수 있나? 내가 분리될 수 있나? 콩밭의 콩처럼 나는 당신, 당신은 나. 오직 나는 당신의 그 다음 주자. 당신이 누운 그곳이 내 자리. 이런저런 호칭에 끌려다니다 색종이 반쪽에 적혀있는 이름 장순희. 분꽃 피는 시간, 저녁을 지어야 하는 며느리처럼 당신은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시간을 묻는다고 한다.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밥을 달라고 기다리지 않는다. 아무리 따져봐도 새로울 일이 없는 시간. 찰나로 지나간 날들보다 오늘 하루가 참으로 긴 날. 태아처럼 구부리고 잠든 당신의 오른쪽이 젖어 있다. 꿈속에서 우산을 쓰고 누구랑 먼 길이라도 가는가? 왼쪽 어깨가 젖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 나는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다. 당신이 깨어나 물어올 그 시간에 답을 궁리하며.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찡해지는 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부를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까지는 이제 제가 인물들에 대해서 들어보았어요. 여러 가지 재미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작품집들을 읽다 보니까 에피소드들도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에피소드가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었는지 한번 세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막 슬펐거나 아니면 또 재미있었거나 하는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작품과 배경 우선 이번에는 구자인의 소설가님의 작품 얘기를 듣겠습니다. 고별, 협계열차 저는 이런 거 궁금하긴 했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10편의 소설 중에 또 가장 애착이 가는 뭐 다 애착이 가고 저의 그냥 저기 마음을 쥐어짜듯이 써낸 소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치면은 고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마라도에 자발적 유배의 시간을 떠난 그 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썼는데 그곳에서 정말 저는 진짜 제 스스로 어딘가를 떠나는 제 자의에 의해서 혼자 이렇게 스스로 경험을 해보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귀했는데 또 거기서 태풍이 막 왔어요. 제가 있었던 동안에. 그래서 그 섬을 삼킬 듯이 그 밀려오는 그 태풍 안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조그마한 마라도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해가 지는 점을 여기면 그 서쪽에 우리나라 제일 그 마라도의 서쪽에 대문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명상을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겨내는 그런 여자를 배경으로 한번 제가 그런 소설을 썼고요. 또 협계열차는 딸을 이제 결혼시키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소설을 썼는데 저도 작년에 딸을 결혼시켰는데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희가 생각하던 제도와 요즘 아이들의 제도는 정말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거를 엄마와 이렇게 다 상의를 하고 같이 다녀서 장도 보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딸을 보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게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신경을 안 쓸 일인가? 내가 얘를 몇 년을 키웠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소설에 썼는데 에피소드라면 아주 진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참 독립적이어서 좋다 생각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에피소드로 썼었습니다. 네. 사실 자인의 소설가랑 저 마라도에 같이 가 있었거든요. 그때 무이파라는 태풍이 왔었는데 저는 그때 뭐 느꼈냐면 자연 앞에서 이렇게 인간이 작아질 수 있는가 그거 느끼면서 뭐라 그럴까 왜 겨울이 오거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꽃이나 생명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능을 발휘하는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작아지니까 나의 뭐라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 그게 뭘까요? 우리들이라면 젊었으면 새끼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본능이 그 꾸불꾸불하는 물구비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아직 탈고를 못했는데 우리 자인의 선생님은 이 고별로 많은 마라도의 일화를 담아서 쓰셨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다음에 조경숙 시인의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 할머니가 사시던 집인데 할머니가 정리를 못 하시고 아파서 장남 집으로 가시면서 살림을 그대로 놔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수를 받으면서 쓸 거는 제가 쓰겠다고 하고 쓰레기는 뭐 치울 것도 제가 치우기로 했는데
치우다 보니까 치우기 전에 이제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들이 엄마가 쓰지 않던 물건들은 새 것들은 큰 차를 가져가고 싣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뭐 골동품이 있나 하고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또 빈 항아리가 있어서 그것도 도시에서는 그런 게 골동품 같이 보이잖아요. 엄청 귀하다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고 그런데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 우리 왜 보면 안방에다가 할머니가 그 손주 나면 걸어놓고 액자에다 많이 걸어놓잖아요. 그리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 옷을 지으시려고 배를 이렇게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집 따님하고 아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저기 장만해 놓으신 것 같은데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만은 그냥 듣고 있더니만은 그냥 그래요. 그러면 가족 사진이라도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필요 없대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그냥 분리수거 해주시든가 좀 치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못 치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다 그래도 가끔씩 고양이니까 오신다고 하길래 그 잘 포장을 해놨어요. 포장을 해놨는데 할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삼배하고 가족 사진을 집 옆에다가 이렇게 그 모닥불을 해놓고 태워드렸어요. 태워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내가 남겨진 것들이 저렇게 아이들한테 거추장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시에 한 번씩 오면 태워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제 차에다 싣고 또 굴에 내려가면 또 모닥불 해놓고 태우고 계속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정돈이 살아있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 생활도 단순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할머니를 그렇게 할머니의 그 가족 사진과 또 그 영정 옷을 이렇게 그 지을 또 삼배를 태우고 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집이 내 집이 된 것 같고 할머니한테도 제가 또 살림살이 쓰면서 할머니 잘 쓰고 있다고 이런 마음가짐도 갖게 됐고요. 그런 게 에피소드였기도 하고 제 인생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시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눈물도 수학 같아서 이런 이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뭐 할머니 이야기 같은 거는 안 썼지만 제 마음속에 이제 정리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씨앗만이 뭐 이렇게 그 씨앗이 꽃만 피우는 게 아니고 또 그 매운 연기도 이렇게 또 피우면서 눈물도 내 씨앗이 아닌가 또 수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네, 저 그 가을에는 눈물도 수학 같아서 되게 제목이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하지만 엄청 멋있었어요. 근데 그런 슬픈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유인채 선생님의 또 에피소드 들을 건데요. 저는 아버지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들려주세요. 맞습니다. 제 시집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버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6남매 중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살아계실 땐 몰랐는데 보내드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옛집이라는 시가 그 뭐 평시주로 간단하게 썼는데 저는 그 시가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옛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이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비어있던 그 폐허가 된 그 집을 폐가를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천정이 뚫려서 하늘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나?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아버지가 직접 지으셨어요. 1976년에 제가 1978년에 인천에 왔으니까 2년 정도 살아보고 저는 고향에서 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정이 있는 그 집을 아버지가 일일이 브로커를 쌓고 미장일을 예전에 그 농한기에는 도시로 나가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으셨거든요. 왜냐면 아랫집 아저씨가 목수를 하시고 아버지가 미장일을 하시고 두 분이 지으셨던 집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버지가 손수 하나하나 지은 거를 이거를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올수리를 그냥 했거든요. 돈이 들어도 하자 그랬는데 인부들이 되게 튼튼하다고 집이 해보니까 막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튼튼하다고. 그래서 청양에 또 한 2년 동안 거기가 굉장히 물난리가 심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찢어진 우산 같은 건데 허름하고 찢어진 우산 같은 건데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아버지의 어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풍경도 좋고 물론 다 좋지만 거기서 잠을 잘 때 누워 있으면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지금도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서 그래요. 혼자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정을 뜯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걸 상냥문을 직접 붓글씨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냥문을 써서 올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어놓고 다시 이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 잘 안 보는 건데 응천 삼지 상광 비인간지 오복 이렇게 썼더라고요. 풀어보니까 하늘의 세 가지 비친 해달별에 응하여 인간 세계에 오복을 갖추라. 이 집에선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전도해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뭐 천국 가셨지만 이때만 해도 유교 신봉자였거든요. 그러셔서 이제 그걸 보면서 최고의 것으로 가족에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 한 땀 한 땀이 느껴졌고 그래서 옛집과 상냥문을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이자 선생님께서 조금 아까 천장호 출렁다리를 건너며를 이렇게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일화 중에서 이걸 빼놓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연이 있거든요. 그 사연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이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재금 난다고 그러잖아요. 큰 집에서 수저 2개 갖고 그냥 밥솥 하나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간신히 어렵게 해서 논을 샀어요. 네, 외할아버지가 조금 은산의 유지였기 때문에 도와주셔가지고 그 논을 샀는데 그 첫 번째 장만한 논이에요. 그 뒤로 조금씩 하고 했지만 인천에 올라오시면서 자식들 다 6남매를 인천에 데리고 오면서 사촌 오빠한테 맡겼어요. 근데 그걸 사촌이 꿀꺽 삼켰어요. 그 제 시를 아는 사람들이 사집에서 둔벙뱀이라는 시에 그걸 제가 적나라하게 썼잖아요. 요 뒤에 보면은 분갈이라는 건 엄마예요. 엄마가 아직도 분이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를 선포하고 가셨어요. 용서해라. 인간은 원래 죄인이다.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 그래서 니네가 칠갑산 아래 천장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흔들 다리가 있어요. 한번 거기 와보세요. 근데 그 흔들 다리 건너가려면 이게 막 넘어질 것 같아서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건너가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니네는 이걸 건너서 흔들리고 중심 잡는 법을 배웠지만 그놈은 참 딱한 놈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용서를 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내려갔을 때 용서를 하고 품었어요. 네, 품으니까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그랬는데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훈이 성실하고 뭐 근면하고 정직해라 이외에 밑에 조금 손해보고 살아라.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싫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남한테 지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가난하고 이런 아버지일까. 나 아버지 싫다 이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의 그 삶이 정답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복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정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작품 속에 들어있는 인물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존경할 수 있어야 작품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할 수 있는 분들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엄마 엄청 미워하면서 맨날 소재로 삼았었는데 네.
이제 이 시집들을 제가 이렇게 서예를 보려고 읽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작품 위주로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본론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10년도 넘었고 20년도 훨씬 지난 작가 생활을 하고 계세요. 어떠셨을까 싶어요. 본인이 걷고 있는 시인, 작가의 길, 이 생활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데 더 역점을 두고 살아야겠다, 지어야 되겠다 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세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경숙 시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초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뭐 지금도 초짜고 여전히 그냥 그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거나 작가라고 불려지는 거나 이런 거에 나딕지 않고 낯설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시인입니다 한 적도 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작가라고 불려질 때마다 이게 난가? 이렇게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니까 뭐 지금도 초심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게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앞으로 갈 길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또 지나온 길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지금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경숙 씨는 뭐 소재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과하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초심 유지하고 가실 것 같아요. 유인채 선생님 어떠세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섣불리 글 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게 늘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버리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훌륭한 책들 찾아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생각하고 여행도 하고 저절로 우러나올 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늘 숙제잖아요. 좋은 작품 쓰는 게. 그래서 지금도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독서 이거는 밥 먹는 것 같은 거죠. 우리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에게는. 네, 좋은 말씀이시었고 다음에 구자인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질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독서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고전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이라면 아마도 그 고전을 지으신 그 작가들이 행간에 숨겨놓은 그 수많은 그 삶의 지도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체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원론 얘기해 주시는데 저 사실 이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안온하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작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좀 거칠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번 살고 그게 작품에 들어갈 때 좀 생동감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은데 세 분은 역시 너무 얌전하십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자인의 선생님의 작품을 이선우 소설가가 낭독해 주실 텐데 좀 빨리 빼는 이유가 우리 너무 늦게 가다가 읽지 못하고 끝날까 봐. 어디 계시지?
이소로 선생님 나와서 우리 자인의 선생님 작품 한번 낭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선우입니다. 구자인의 작가님하고는 그 소설 동인 소주 한 병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자인의 선생님을 볼 때마다 성실한 작가를 넘어서 너무 얌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덕경원이라는 그런 농사를 손수 지시면서 또 주변에 이웃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쌍둥이 손주를 열심히 키워서 지금 많이 컸다는 소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아주 뭐라 그럴까, 가정적이고 또 더군다나 미소를 늘 놓지 않는 그런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덕경원의 봄 같은 그런 사람인데 농사도 씩씩하게 잘 짓고 여러 가지 작가로서 아주 덕목을 많이 지닌 그런 작가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요. 길잖아요, 소설은. 근데 이제 작가님이 마라도라는 곳에 입주 작가로 갔으면서 이렇게 작가로서는 뭐라 그럴까, 입주 작가로 있을 때는 진짜 선물 같은 그런 공간적 또 시간적 그런 것을 얻어서 그곳에서 소설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작품 고별이라는 작품은 또 작가께서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뽑아주신 것입니다. 저도 읽겠는데 조금 지루할 수 있고요. 또 목소리가 이쁘지 않아서 더 지루할 수 있는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네. 그녀의 시선은 아득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윤 작가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의 단순했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가 궁금했지만 맞춰야 할 원고의 끝부분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했다. 지원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잘 가라고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마지막 인사일 뿐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에 앉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일상의 언어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고 했다. 삶을 꿰뚫는 진리나 원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모두 바쳐 일상 언어를 조사하고 기술했다. 일상 언어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자. 여전히 주먹을 꼭 쥔 채 지원은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오후 윤 작가가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옆방 작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복지회관으로 간다는 말이 흑벽을 통해 들려왔다. 지난밤 함께하지 못한 미안함에 펼쳐놓았던 책들을 덮었다. 그녀의 만남은 짧았지만 깊었다. 오직 태풍과 바람만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배가 뜨지 않는 섬은 답답하고 갑갑했다. 그럴 때마다 윤 작가는 지원에게 의지가 되었다. 별 대화는 없었지만 오간의 시선으로 많은 것을 공유했다. 저녁의 석양이 어떤 붉은 빛인지, 아침을 맞는 섬은 어떤 모습인지, 밤새 울부짖는 파도 소리로 어떻게 다음 날의 맑음과 흐림을 가늠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2달이 흘렀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빈집일지라도, 모래 위에 지어 흔들리며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가정일지라도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지원은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방을 나섰다. 교의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 교의 신발은 컸지만 끈을 단단히 여미고 신었다. 교가 가지 못하는 대신 어디로든 교를 데려다주고 싶었다. 저만치 가는 그녀를 조용히 뒤따랐다. 입구의 해수관음상을 향해 절을 한 윤 작가는 기원정사를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생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 같았다.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복지회관에는 윤 작가와 나이든 해녀 한 명, 음식점 젊은 여주인이 있었다. 윤 작가가 결가 부자 상태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를 향해 앉았던 3명의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호흡을 거르는 중이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녀가 일어섰고 이윽고 음식점 여주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닐장과 장판은 그녀들의 투박한 발걸음 소리에 둔탁한 소리를 토해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원을 보고도 윤 작가는 아무 말도 표정도 없었다. 고요한 평화가 느껴지는 무념의 상태였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그녀가 비닐장판 바닥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머리에서 흰 광채를 쏟아냈다. 머릿속에 있는 칼자국과 같은 흰 길에서였다. 그동안 그녀의 언어는 휴가를 간 것이 아니라 빈둥대며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기루에서 목적지를 몰라 방황하는 중이었을까? 지원은 여기에서 생각을 멈추었다. 그녀를 이렇게 그냥 보내고 싶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바다가 푸르렀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에서 사파이어 빛이 났다. 청색의 물감을 누가 저리 짙게 풀어놓았을까? 누가 귀한 보석을 저리 바다에 내던졌을까? 네, 긴 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원정사가 마라도에 있던 구자인의 선생님이 자발적 유배를 갔던 그 절입니다.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작품을 쓰면서 특히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작가의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이제 나만의 방식,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자인의 선생님부터 할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가가 추구하는 점이 어떨까? 네, 저는 소설을 지을 때 이렇게 그 시간만큼은 저를 만나는 시간 같아서 너무 참 뿌듯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건 안에 조그마한 제가 있기 마련이었어요. 늘 어디에선가 상처받았던 그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내가 그거를 헤집어 보기도 하고 그거를 또 상처를 아물려고 꼬매 보기도 하고 그러는 저를 만나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왜 그럴까 그런 거를 유심히 또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그 아이를 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묘한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받았던 그 작은 상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그렇게 써나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설을 쓴다는 건 참 힘들고 그러지만 완성을 하면은 그 시간만큼은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작품 속에 들어있는 상처,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시간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조경숙 씨는 달리는 말에서 저도 이걸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허물을 벗고 변태를 하는 나비처럼 약간 뭔가 하여튼 한 아픔을 겪고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어쩌면 여백이 굉장히 주는 힘이 컸다. 그리고 뭐랄까 선시 같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어때요? 조경숙 씨는 어떤 점을 염두에 뒀을까요? 그냥 저는 일단 글 쓰는 게 따로 뭐 이렇게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덮어놓고 썼던 것 같아요. 배운 척도 없고 배워야 시를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그냥 그 청소년기쯤 됐을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그때 그 국어 선생님께서 일기장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발을 하고 일기를 안 쓰고 제가 시 비슷한 거를 쓰기도 하고 남의 시를 필사를 하기도 해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밑에다가 꼭 그 주고받는 그 연애 편지처럼 그 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들어서 이제 글을 자꾸 쓰게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혼자 노는 시간이 제가 되게 혼자 놀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는 정말 혼자 노는 거의 진수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옛날 일도 들여다보면서 한 줄을 쓰다 보면 그게 또 시가 되기도 하고 또 산골에서의 생활은 또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이 잘 안 되네요. 말이 잘 안 되네요. 말이 될 때 다시 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지만 주변이나 상황이나 시간이 이런 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시인의 모습일 수도 있죠. 네, 다음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네, 누구나 억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시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흙두rum이 날다의 시인. 그 시에서는 좀 웅장한 느낌 받았었거든요. 아까 읽으시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또 공광규 시인도 이 작품을 굉장히 수작이라고 해설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품을 착상하는 순간과 작품을 풀어가는 관점, 즉 네. 작가의 세계관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조경숙 시인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써야지 하고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감동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나를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충청도 사투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맴 도니까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떠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감동이고 어떤 잔상인데 그때 이제 메모를 해놓잖아요. 메모를 안 해놓으면 날아가 버리니까 메모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그때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현장에 다시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잔상이 남아서 메모를 해놨는데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그때는 이제 그거를 사전도 찾아보고 현장 답사도 다시 해보고 관찰도 다시 하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정주용 연구자잖아요. 정주용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이미지즘이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해서 그런가 저는 첫 번째가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작품은 무조건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 청각적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깔지만 일단은 생생하게 장면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물론 이제 낯설게 하기도 해야 되겠고 어떤 그 텐션도 중요하고 미적 의식도 중요하고 이런 거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보면서 태고하면서 이게 낯설게 돼 있나? 텐션은 있나?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렇게 한 게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죠. 공광규 시인께서 수작이라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내 자식이 어디 가면 부모는 늘 걱정이잖아요. 내 자식이 내 자식 천재야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나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도 점점 커가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죠. 작품을 딱
세상에 내놓고 나면 이 내 새끼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늘 잘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갔을 때 이게 코로나 때 이것도 코로나 블루가 저한테 준 선물인데 사람들을 피해서 순천만 둘레길을 걷는데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 5시 이전에는 너무 조용해요. 근데 여기가 새때 도래지려는데 웬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 노래도 불러가며 그냥 사람들 피해서 둘이서 걷는데 5시쯤 되니까 해가 진짜 붉은 해가 서쪽 하늘에 딱 도장 찍어놓은 것처럼 있어서 어머나 하고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 어디서 날개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천 마리의 새들이 갈대밭에 있다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을 맞출까요? 너무 놀랐어요. 한꺼번에 날아오르는 그 까만 흙드러미가 온 그 하늘을 덮는데 제가 완전히 거기 갇히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군무가 시작됐는데 진짜 넋놓고 바라보면서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하늘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많아요. 그 작가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하늘에 갈 건데 새처럼 날아서 저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니까 날개가 근질근질했겠죠. 그런 시였습니다. 네. 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집 읽으면서 보면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참 이상한 인연인데 저기 유인채 선생님은 기독교인, 또 저기 구자인의 선생님은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 왠지 나는 조경숙 시인은 도인 같은 도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종교 있었어요? 조경숙 씨는?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 기독교. 근데 그래요? 제가 계속 글을 쓰면서 바뀌어가는 저를 느꼈어요. 그냥 무교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선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 수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거든요. 너 그 산골에서 혼자 살면서 무섭지 않아? 옆집은 폐갈에서 그 창 뜯어진 그 창호지 문에서 덜커덩 하면서 금방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또 또랑물에서는 금방 뱀이라도 슉 하고 너를 감을 것처럼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전 무섭지 않아요.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가끔씩 내려가서 너 자니 하면서 이불 덮어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혼자서 살아? 그럼 왜 내가 혼자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양로원의 엄마도 아직 요양원의 엄마가 살아계시고, 또 하늘에 아버지가 2분이나 계시고, 저는 그냥 종교는 지금 그냥 선이라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다 있습니다. 네. 혼자 사는 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해도 되나? 네. 사실 이렇게 시집이나 소설집을 읽다 보면 이게 다 거의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루하시긴 할 텐데, 그죠? 저의 경우는 이제 소설 쓰기를 저를 대변하는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 작가 시를 쓰면서 시란 시인한테 어떤 걸까? 또 아까 구자인의 스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 단어로 표시를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어떤 걸까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딱 질문을 주시는데 시란 꽃눈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꽃 막 피잖아요. 꽃눈이 너 열리지 마, 맺지 마 그래도 맺히잖아요. 우리 시 쓰지 마 그런다고 안 써요? 그냥 글 쓰지 마 그래도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겨울에 꽃눈을 달고 그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견디고 봄이 되면 꽃피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글쓰기 치료가 돼서 꽃눈이 그
그게 이제 상처 치료까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시는 꽃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절기를 건너가고 있는 이 꽃눈이 계절이 봄이 딱 오면 착 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꽃이 피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꽃눈이다.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자, 구자인의 선생님은 어떨까요? 네, 저는 사회자 선생님이 나를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는 소설 쓰기가 그 시간이 나를 대변하기보다는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와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작은 나의 그 과거에 있었던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작은 매듭 하나를 가지고 풀기도 하고 다시 엮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이 시간을 참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대면하는 시간이다 소설 쓰기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나를 대변하는 시간 맞네요. 저는 대변을 하고 있었는데 대변을 하시네요. 네, 그다음에 조경숙 씨는 어떨까요? 저는 그 시가 저한테는 밥이다? 밥이라 밥이요? 그러면 좀 과한가? 아니면 약한가? 전 끼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끼니. 그냥 어떨 때는 그 물에 이렇게 한 몇 숟가락 쌀밥 말아서 후루룩 그냥 먹어도 그냥 기분 좋고 그냥 몸에 청량감을 느끼는 그런 또 끼니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짓지 않고 남이 성찬을 차려놓은 그런 시를 찾아서 먹으면 그냥 포만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시를 정말 쓰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가 아닌가 생각해요.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내가 잊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닿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 여기 살아있어 너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쓰지 않나. 그래서 그 제 시는 이제 그 앞에 제가 이런 걸 잠깐 그 써놓은 게 있는데 읽어봐도 될까요? 네, 시쓰기가 안부. 네, 시쓰기가 안부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이미 왔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나와 그대 우리에게 닿을 그러나 달리는 말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무릎 꿇을 자리를 미루어 짐작하여 우물쭈물은 말고 세상을 너무 비장하지도 너무 공손하지도 않게 살고자 한다. 텃밭에 농사 짓다가 무언가 생각난 듯 훌쩍 떠나도 그만한 삶. 윤나는 나뭇잎, 또랑물 소리의 돌담 위에 잠자는 고양이, 그늘을 넓히는 연두, 실록의 바람이 손짓해 부르는 이름들, 그들로 되어진 삶에 감사하며 그렇게 저는 살고자 하고 또 시도 그 속에서 그냥 태어났으면 좋겠고 따로 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시처럼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뭐 진심이 느껴져요. 그렇죠? 시란 사랑의 안부다라는 말 같이 공감하면서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2시에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8분 남았는데요. 제가 네이버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지방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는지요? 또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라는 2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분씩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네. 빨리빨리 말해야 되겠네요. 제가 시집에 항상 인천 관련 시들은 몇 편씩 들어가요. 그런데 순전히 한 권을 몽땅 인천 관련 시를 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시집에도 보면 몇 편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43쪽에 인천대공원에서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성찰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배경이 된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누구의 배경이 될 수 있나 뭐 이런 저를 성찰해 보는 그런 시였고
저어새 섬은 이제 그 남동 유수지 송도 들어가는데 거기 저어새들이 섬을 이룬 그것에 대해서 쓴 건데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그 아마 시청역에 게재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이 있고 뭐 세 번째 시집에서 특히 많이 있었는데 뭐 동인천역 또 애광국정 그 골목집 뭐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저는 앞으로의 꿈이 인천에 빚졌어요. 제가 인천에서 고향보다 더 많이 살고 나를 키웠으니까 인천의 소재 주제만 가지고 작품집을 하나 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룩하겠습니다. 네, 아주 이 질문을 하신 분한테 아주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조경숙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양쪽을 왔다 갔다 살다 보니까 아직도 강의가 좀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막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거나 밤에 조금 늦게 자거나 그렇게 시간을 좀 쪼개고 있습니다. 네. 네. 새벽과 밤에 시를 쓰시고 우리 조경숙 씨는 어떨까요? 네, 저는 산골에서 그 가장 좋은 게 잠을 많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골에 가서는 어둠이 내리면 그때부터 벌써 잠잘 준비를 하고 일찌감치 자요. 일찌감치 자면 자고 일어나면 1시, 자고 일어나면 3시, 자고 일어나면 4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일어나서 책도 읽고 또 혼자서 막 춤도 추고 그러다가 또 그 어떤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매료가 되면 그 문장 하나를 써놓기도 하고 또 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단어 하나에 또 꽂히면 그 단어 지난번에는 물꼬라는 단어에 아주 꽂혀가지고 또 새벽마다 그 물꼬를 트느라고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그 글을 쓰는 시간은 거의 새벽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틈틈이 뭔가 하나의 문장이 생기면 그냥 요즘 휴대폰에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 메모를 뭐 한 줄 정도 해놨다가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 대한 작품은 제가 보니까 저는 그 처음에 제가 인천 시민 문예대전에서 그때가 2013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응모를 해갖고 그때 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심사위원장님이 문광영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굴포문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굴포문학이 제 어떤 토양, 문학의 토양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진짜 조그만 그 난자보다도 조그만 진짜 그 분자 그런 게 그 들어가갖고 어떻게 그 발끝을 들고 굴포문학의 그 반짝이는 회원님들과 같이 하려고 정말 뻗대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굴포 회원님께도 저와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집에는 인천에 대한 시가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질문을 듣고 찾아보니까 해바라기라는 시가 하나 강화 교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교동을 여행을 갔는데 해바라기가 아주 가득히 심어진 곳이에요. 바닷가인데 그래서 한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인천에 대한 시를 제가 계획하고 쓰겠다 이런 거는 저는 약속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굴포 그 회원으로서 열심히 그 인천에 속해 있는 또 단체니까 저는 거기서 뭐 인천에 대한 글을 또 원하는 그런 시간이 오면 또 쓸 것 같고 하여튼 뭐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떠하다 이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굴포 문학은 인천이 다 알고 계시는 문학 단체죠. 그 속에 있으면 인천에 대한 작품이 나올 겁니다. 네. 자인의 소설가는 어떠신가요? 저도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인천 토박이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껏 인천에 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설의 배경은 인천이지 않나 싶고요. 또 이 소설집에서도 뭐 박씨의 돌, 덕경원의 봄 이런 거는 물론 인천의 계양산이 배경이지만 또 협계열차에 나오는 그 남편과 그 이렇게 협계 열차가 다시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헐거워진 그 모습이 중년의 그 나이를 넘어서 남편과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인천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기준 원점은 또 인하 전문대에 그 기준 원점이 있어요. 그 우리 지면을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을 때 그 지점을 갖고 해발 몇이다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이제 중심으로 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모든 대부분의 작품이 인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또 저기 코로나 이전에 제가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소식지에 비지정 문화재를 찾아서라는 란에 기고를 잠깐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의 문화재를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또 제가 글을 이제 어느 시간에 쓰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주로 밤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중도 잘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밤잠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정해진 시간을 하나 마련을 해놓고 그 시간에는 꼭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꼭 새벽에 눈 뜬다고 글 써지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나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집중이 되기는 해요. 근데 소설은 좀 기니까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세 분의 그 답이 질문자에게 제대로 된 답변이었길 바라면서요. 이제 시간이 거의 됐거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이 사회자가 묻지를 않는다. 그래서 못했다. 이런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어떡해요?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으시면 아니요, 제 생각에 저도 이렇게 문강영 교수님도 계시고 저기 이원규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분들께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글의 시작은 굴포문학의 문강영 교수님과 했고 소설의 시작을 또 이원규 교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소설가로 입문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셨고 우리 이렇게 굴포문학계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 말을 뺐네요, 제가. 네. 시간 딱 맞추느라고 저는 애를 썼습니다. 4시에 딱 맞춰서 끝냈고요. 저기 앉아있으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형식이 좀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책 답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